아이가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문제집이나 시험의 성취도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아 얘가 잘 이해를 했구나 하고 계속 쭉쭉 진도를 빠르게 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싫지 않고 중고등 가서도 개념을 잘 씹어먹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머니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의 마법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의 마법이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재를 개발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야,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아,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이건 뭐 사회생활에서도 야,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봐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이제 수학 문제를 만들 때 저는 이걸 요리에 자주 비유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초등수학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의 저자이신 이상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진주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로 이제 23년 차 됐는데 원래 하는 일은 이제 초등수학 교재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목동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 딸 키우고 있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목동 진주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이상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군지에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시고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수학 교육 교재를 만드시는 교육 만렙 어머님이십니다. 정말 빅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초등맘들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면 중고등 때 힘들어지는데 뭐 이런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부모들의 위험한 생각.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학년별로 좀 나누면 저학년부터 좀 이야기하면요. 저학년 부모님들이 가장 흔한 착각이나 실수가 연산학습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진도를 나갈 때 연산 진도와 교과 진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연산만 빨리 진도를 빼면 연산이 이제 더 앞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질문을 할 때 뭐 선생님 저희 아이 수학 고민이 뭔데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처음 이제 묻는 질문이 그래서 지금 아이가 진도를 어디를 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연산은 뭐 어디를 나가고 있고요. 교과 진도는 어디를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다르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처음엔 되게 충격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는 거에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좀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연산의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가 교과 개념에서 배우는 수학적인 개념을 다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산은 푸는 방법만 빠르게 연습해서 앞서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산이라는 영역도요. 수학의 어떤 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 원리와 개념이 탄탄하게 다진 상태로 수의 원리를 다 알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빠르게 계산을 연습한다? 계산하는 방법만 외워서 진도를 쭉쭉 뺀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수학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연산 속도와 정확성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세요. 잡아줘야 되는 그래가지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이제 교재를 집필할 때요. 네. 연산학습도 그 안에 충분히 다 연습이 되게 집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뭔가 연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연습은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또 사실 연산학습 계산만 막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의미 없이 시키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어머니들이 그 당시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기계식으로 계산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수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초등 시절에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간과하시는 거죠. 그리고 속도 되게 민감해 하시는데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머니들이 연산이 지금 속도가 느리면 우리 아이 나중에 수능 볼 때 시간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이게 연산 연습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해야지만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사실 연산이야말로 아이의 수준과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학습해야 될 종류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옆집 아이가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불필요한 과정을 반복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머니들이 초등 시기에 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면 어떡하지?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그게 연산 속도가 느려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때 가면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고 아이가 매 학년, 매 학기 본인의 교과 과정을 충분히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학습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요. 정확성도 점점 생겨요. 그래도 어머니들이 약간 못 믿어 하시고 진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뭐 10몇 곱하기 10몇 두 자릿수의 곱셈을 계산하기 쉬운 수로 머릿속으로 쪼개서 암산으로 외운 것보다 빠르게 외운 것 못지않게 빠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19단은 사실 쓸 일이 많기 때문에 9구단처럼 막 외우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19단 외우지 마세요거든요. 제가 12 곱하기 11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12 곱하기 11을 네. 직사각형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직사각형이요. 12 곱하기 10은 정사각형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어쨌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12 곱하기 12의 계산 결과값은 사각형의 넓이와 같겠죠. 그러면 가로 12, 세로 1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수를 암산으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12를 10과 2로 쪼갰고 세로의 12를 또 10과 2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제 가로 늘리기 신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세로에 있는 요 2 있죠. 요 2의 사각형 하나를 가로에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면 가로가 14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세로는 10으로 더 편해졌어요. 곱하기가. 그러면 요 큰 직사각형 한 개와 조그만 사각형 하나 이렇게 남아요. 그죠? 그러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14 곱하기 10이니까 암산으로 140을 나오죠. 140 더하기 조그만 사각형은 2 곱하기 2, 4. 그래서 144. 이렇게 사각형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수를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도형을 좀 옮겨보면 이것도 계산 결과가 되게 빠르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0몇 곱하기 10몇의 계산은 다 이 방법으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인도 배다 수학의 원리인데요. 짤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어떤 신박한 방법인 것처럼 딱 어떻게 하는 공식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원리를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수로 쪼개고 합성하고 분해하고 사각형을 옮기고 자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변형해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사고력도 키우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를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저는 3초 계산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걸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3초 만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연산학습을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계속 뭔가 속도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계속 학습지를 17 풀리고 곱하기 13 그거 몇이야 시간 재고 몇 분 안에 풀어봐 이거를 이렇게 지겹게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고학년 어머니들 정도 되면 또 이제 저지르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수학은 진도를 최대한 빨리 빼서 여러 번 반복할수록 좋다.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손해들이 많이 생기고요. 굉장히 되돌리기 힘든 구멍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통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초등 시절까지는 우리가 중고등처럼 뭔가 되게 많은 개념이나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가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문제집이나 시험의 성취도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아 얘가 잘 이해를 했구나 하고 계속 쭉쭉 진도를 빠르게 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놓치시냐면 심화학습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심화학습을 하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불안한 마음에 속도가 자꾸 늦어지니까 심화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하면 돼. 일단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진도부터 빼. 요렇게 이제 진도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초등 시절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한 기초 베이스를 다지는 시기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저는 초등 수학 6년 동안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만 키우게 하는 연습을 해도 굉장히 많은 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심화학습을 시키지 않고 개념 위주의 진도를 빠르게 뺐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단순해서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한번 쉬운 방법을 배우면 다시는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개발을 오래 해온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서가 있고 뭐 유형서도 있고 심화서도 있고 다양한 교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심화서를 집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들이 중고등에서 내려와 있는 문제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중학교에서 배웠던 방정식이나 뭐 어떤 그런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면 빠르게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5학년 교재를 집필할 때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다고 해서 미리 배운 내용들을 가져다 쓰세요라는 의미로 낸 심화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심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5학년이면 우리가 5학년까지 배운 교육과정 안에서 그 방법으로만으로도 아이들이 계속 머리를 쓰고 이 방법 저 방법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의 개념을 넣어보고 하면 풀리는 문제예요. 실제로 집필할 때 그 집필 규칙도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얘가 의미 없는 진도를 나가서 어설프지만 중학교에 어떤 방정식의 개념을 배웠어.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방정식 한두 줄로 쉽게 풀어냈어. 근데 이 친구는 심화학습의 심화 문제를 푼 게 아니죠. 중학교 개념의 문제를 쉽게 푼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냐면 아이가 그러니까 진짜로 심화를 공부하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에요. 지금 보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중에서도 진도를 이제 쭉쭉 빼고 있는 아이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 아이들 지켜봤을 때 의미 없이 잘못된 선행을 나가고 있는 친구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좀 보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맞은 문제도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원래 그렇게 푸는 건데요? 내지는 뭐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림에서 길이가 같아 보였어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요. 왜 그렇게 푸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진도만 빼가지고 성취율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 잘못된 선행으로 나가고 있는 확률이 되게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수학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많이 맞으면 실력이 점점 쌓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학은요.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을 적용해보는 용도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개념을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얘가 이렇게 문제로 드러나고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시켰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요거를 이제 적용해보는 도구인 건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수학은 그냥 내가 많이 풀어서 답만 맞으면 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우리가 개념을 적용해보는 도구의 목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사실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답보다 더 좋은 오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의미 없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내지는 그림에서 길이가 같아 보여서 넣었더니 맞았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아이가 맞았기 때문에 엄마들은 그냥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고 넘기기 쉽죠. 근데 사실은 정답보다 좋은 오답이라는 거는 이 아이가 문제를 틀려줌으로써 어떤 부분 어떤 개념에 구멍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기에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문제집의 성취율이나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초등 시절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개념을 제대로 배웠느냐. 그래서 그 개념을 내가 새로운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 문제를 통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올바른 학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념을 강조하는 것과 아이 스스로 개념이 중요해서 그 개념을 완전 흡수하는 건 다른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싫지 않고 중고등 가서도 개념을 잘 씹어먹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머니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름 짓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네네. 왜냐하면의 마법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의 마법이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개념을 처음 배우고 그 개념 중에 정확히 이거는 좀 짚어주고 싶다. 이런 개념이 있으시면 그 개념을 묻는 진짜 기본적인 문제 있죠. 네. 그런 문제에다가 포스트잇에 왜냐하면이라는 글씨 하나 딱 쓰고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형을 배울 때 우리가 뭐 직선, 반직선 뭐 이런 거 배우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사실 도형 단원에서 용어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교과서의 표현대로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기본 문제를 풀 때는 반직선의 그림을 주고 이걸 읽어봐라 이런 문제들이죠. 반직선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맞추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다가 이제 포스트잇 딱 붙이는 거죠. 왜 반직선이야?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질문을 그래도 종종 받아봤을 경험이 있을 건데 사실은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에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당연한 거에 왜? 이 질문은 거의 못 받아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냐면요. 첫 번째 유형은 이거 왜 반직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막 지워요. 자기가 답이 틀렸는 줄 알고. 딱 지워요. 일단 지우고 보는 친구들. 왜냐면 너무 당황스러워.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당연히 반직선인데요? 이걸 왜 물어봐요? 오히려 이제
그런 눈빛으로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건데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아이들에게 한번 다시 그 개념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직선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직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본인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요. 반직선의 정의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른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 선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아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또는 글로 적어낼 수 있는지 이런 정의 부분은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어떤 학군지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요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적이 제가 이제 PD님한테 만약에 반직선의 정의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죠. 대답이 선뜻 나오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건데 학군지여서 그런지 사실은 그날 아버님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의외였거든요. 아, 역시 진짜? 여기 학군지니까 교육에 관심 있는 아빠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날도 이제 여쭤봤죠. 혹시 요거 왜 반직선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아버님이 딱 손을 드시고 요 개념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는 아이의 학습을 아마 본인이 지도를 하고 계실 건데 이 개념과 정의의 요 용어 표현을 정확하게 아버님도 외우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용어나 이런 도형의 정의들은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크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그냥 흔한 포스트잇에다가 왜냐하면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던져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마법과 같은 효과가 돌아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쓰라고 하면 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 한번 해봐. 요렇게 시도를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바르게 내가 개념을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설명시켜보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지 못하면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됐고 그 개념이 내게 됐으면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어떤 중요한 개념을 배웠을 때는 이렇게 말로 설명해볼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왜 그런지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학습할 때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술형풀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아이가 수학 풀이 과정을 잘 안 적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풀이 과정 잘 적게 할까요?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럴 때 이제 이런 방법들 말로 설명하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를 실천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처음에 아이한테 이거를 시도를 해보시면 아마 엄마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뭔가 논리적인 것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야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표현이나 다시 말해봐 뭐 이런 거 있죠. 한심한 눈빛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대답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속이 터지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냥 계속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애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답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너 틀렸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범 답안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답지, 해설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여주면서 자 여기 너는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해설지에는 이런 모범 답안 표현이 있네. 어떻게 차이가 있어?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비교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가면 사실 이런 연습할 시간 없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이걸 안 해서 최상위권으로 안 간다고 뭐 이런 습관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강조하게 된 이유가 저희 아이의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을 왜 그런지를 살펴봤더니 시험 볼 때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리는 실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제가 직접 가르쳤던 방법인데 저는 이제 문제를 좀 거꾸로 읽어라. 그 방법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수학 문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 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아이들이 눈으로 빠르게 대충 읽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평상시에 수학 문제집을 푼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 요 습관을 좀 가지고 문제를 거꾸로 읽을 때 자, 맨 처음에 내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제일 마지막 줄을 읽는 거죠. 이걸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거기에 밑줄을 치고 야 이거를 구하라고 할 때 필요한 조건은 이 문장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걸 찾아야 돼. 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한 조건들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고 번호를 써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 조건 1.
조건이 야. 이런 것들 아이들이 찾는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네가 찾은 이 조건 세 가지를 다 써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야. 이 조건을 다 쓰지 않았는데도 답이 나왔다? 그러면 틀렸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찾은 조건 세 개를 다 써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봐. 요렇게 이제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엄마가 확인할 거야. 뭐 밑줄 쳐져 있는지 동그라미 쳐져 있는지 확인할 거야. 요거를 사실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험에서 실수하는 확률이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아이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는 게 뭔가 문장제가 굉장히 문제가 길다거나 요새는 뭐 창의사고력, 융합 문제, 뭐 이 스토리텔링 이래가지고 수학도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문장이 길죠.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에 가서 문장이 긴 문제들은요, 실제로 여러 개의 개념들을 많이 섞어서 낸 킬러 문제일 확률이 높은데요. 사실 초등 시절에는요, 초등수학 문제에서는 그렇게 여러 개의 개념을 묻는 막 문장이 이만큼 길어질 만한 문제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하는 이런 긴 문장들은 오히려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커.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를 개발할 때도요, 스토리텔링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내부에서 굉장히 이제 혼선이 좀 있었어요. 도대체 스토리텔링 문제를 수학에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내야 될까를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뭔가 융합을 시키고 실생활의 소재를 수학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출제할 때 그렇게 문장이 긴데 거기에다가 수학 개념까지 복잡한 문제로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일수록 묻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길다고 일단 겁부터 먹지 말고 묻고 있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재를 개발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야,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죠? 사실 저희도 이제 수학 문제를 만들 때 저는 이걸 요리에 자주 비유하는데요. 어떤 원재료가 개념이라면 거기에 양념이나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수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핵심되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그 난이도가 상승되는 어떤 부가적인 요소들을 추가시키면서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조미료를 치면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어떤 개념이나 연산식을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만들어봐가 끝판왕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배우는 개념이 좀 어려워지는 고학년에서는 문제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같은 개념을 묻는 문제이지만 얘는 왜 더 어려운 문제가 됐을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배우는 시간의 덧셈 뺄셈 뭐 이런 개념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요, 가장 기본은 뭐겠어요? 시간을 더하고 빼고겠죠. 덧셈 뺄셈의 식이 있을 거예요. 시간의 합과 차.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면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냐면 시간을 정확히 우리가 숫자로 주지 않고 시계를 줘서 시각을 아이가 읽어보게 하는 요소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오전과 오후의 개념을 더 추가시켜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하루가 24시간이다, 낮의 길이가 몇 시간이다, 뭐 이런 개념들 추가하면 또 거기에서 또 되게 어려운 문제가 탄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이지만 여러 개의 문제를 좀 놓고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추가가 돼서 문제가 어려워졌을까? 요것들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좀 갖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너한테 뭘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냈을까? 요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적으로 연습이 되면 문제를 푸는 거는 조금 더 쉬워지죠. 학군지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시고 있고 가르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학군지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고민 상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언뜻 생각하시기에 뭐 학군지니까 학원이 많고 유명한 일타 강사가 면학 많고 분위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하는 게 학군지에 왔을 때 이 학군지 아이들의 강점은 공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공부를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군지는 날라리도 학원은 간다. 제 시간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희 집 지금 둘째가 중학생인데 사춘기가 와가지고 엄청 엄마 말 안 듣거든요. 네. 그래도 얘가 학원은 제때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막 반항하다가도 학원 갈 시간 되면 나 학원 가야 돼 이러고 학원은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잘 생각해보면은 요런 태도는요,
굳이 학군지에 살지 않아도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에게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학군지에 오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태도를 그렇다고 내가 학군지로 딱 이사만 왔다고 아이가 바로 이 태도가 생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그거는 가정의 면학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집에서 면학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요즘에 엄마들이 자꾸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너를 학원을 보내는 건 너를 위해서고 네가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막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계속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를 엄마가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설득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냥 학생이 공부는 당연히 해야지. 네네. 약간 이런 엄마의 태도?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얼마든지 갖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군지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 장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것보다 우리 집의 가정의 면학 분위기를 내가 얼마나 잘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엄마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상숙 작가님의 신간호서 초등수학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